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 체인저는 과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3년 초거대 AI와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등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되는 미래,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의 파고 속에서 새롭게 찾아오는 기회, 경제와 이슈를 통해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미래, 과연 기회일까 재앙일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이제 주식 투자 영역까지. 챗GPT가 발전하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AI 애널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진행자들도 모두 짐 싸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 바로 챗GPT인데요. GPT는 영어로 Generative Pre-training의 준말로 챗GPT는 생성적 사전학습을 기반으로 한 채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데요. 2022년 12월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만남은 글로벌 인공지능 업계를 흔들어 놓았고 2023년 1분기 시장에서 AI 챗봇 관련주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데이터, AI 반도체, 클라우드, 보안 등 관련된 산업도 아주 다양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죠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2년 869억 달러 규모였던 AI 시장은 2027년 4,070억 달러로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 공공안전 위협 등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고발했고 미 정부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사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자본주의를 흔드는 날이 올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챗GPT가 만들어가는 미래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챗GPT로 대표되는 제너레이티브 AI는 과연 인류에게 기회일까 재앙일까 하는 주제로 재미있고 다양한 얘기를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초거대 AI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홍섭 맨드앤맨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챗GPT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챗GPT라는 말도 하고 있고 생성형 A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생성형 AI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요건 이제 개념이 나온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걸 얘기하려면 좀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챗GPT가 기존에 있었던 AI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AI들은 전문가 AI,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특출나게 잘하는 애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만 잘하는 이런 음성 인식 기술, 혹은 얼굴을 보고 얼굴을 인식하는 것만 잘하는 얼굴 인식 기술,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AI였다는 거죠. 이런 흐름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은 게 이제 GPT라고 하는 애인데요. 이 GPT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냥 텍스트 생성하는 인공지능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냥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인공지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I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진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랭귀지 모델을 만들 거다. 그래서 얘는 언어를 단순히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도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도 제일 잘하고, 반대로 말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또 요약도 잘하는 거고 번역도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AI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범용 AI로 가야 되는데, 이 범용 AI는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인식과
제너레이션, 생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는 이런 모델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이었던 거죠. 네. 이 사상이 바로 이 지금의 챗GPT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용어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려진 거로는 지금 그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는 구글에서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구글에서 만들었던 그 트랜스포머라는 거하고 지금 네. 그 오픈 AI가 만든 거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그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신경망을 학습할 학습 데이터. 이건 이제 자명한 거죠. 그냥 사람도 사람의 뇌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백지 상태인 거잖아요. 그 백지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하면서 이제 사람으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인공지능에도 그 뇌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과 그 뇌를 학습시키는 재료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공신경망을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저희가 모델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모델에 그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변수라고 이제, 뭐 부르는데. 그 변수라고 이제 번역은 되는데 저는 그 번역이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파라미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공신경망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이제 뭐 수조 개의 뉴런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공신경망에 대응시킨 게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크다라는 거는 뇌의 용량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만든 게 이제 구글인 거죠.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인공신경망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CNN이나 RNN 같은 기존의 그 인공신경망 구조에 비해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다들 어떤 회사라도 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구글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픈 AI가 그 챗GPT 뭐 1.0, 2.0, 3.0까지는 별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끌었었는데요. 맞습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3.5가 나온 다음부터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건가요? 네, 사실 GPT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구글의 벌트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생성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언어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왜 만드냐 이제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게 GPT-2 때 와가지고 그 버트랑 비슷하게 됐네까지 왔는데 그때도 되게 느렸거든요. 네. 이 GPT라는 건 기본적으로 태생이 좀 느린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목 못 받았죠. 2까지도. 근데 이제 3가 오면서 괜찮은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그래서 어디다 쓰지에서 이제 막혀 있던 겁니다. 이거를. 네. 근데 얘가 되게 그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GPT 3.5가 됐을 때 저는 결정적인 변화라고 보는 게 인터페이스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GPT 3.5는 GPT-3의 언어 모델이랑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픈AI가 자기네들이 밝힌 얘기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대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GPT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어떤 조건을 넣으면은 그 조건에 맞게 글을 생성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쓰면은 대화처럼 쓸 수는 있었지만 그게 그 사용자들한테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쓸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쓸 수 없는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챗GPT, GPT 3.5가 되면서 이걸 인터페이스를 대화 형식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픈AI가 한 1년 반 동안 한 작업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성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3.5부터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게 2달 만에 1억 명이 돌파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 자체도 센세이션하다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다시 2-3달 지난 다음에 4.0 버전이 나오면서 또 다른 그 레벨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 GPT 4.0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원래 오픈AI 플랜에서는 GPT-3를 공개한 다음에 GPT-4에서 GPT-3보다 100배 큰 진짜 사람의 뇌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예상을 깨고 GPT 3.5가 나오자마자 그거보다 한 8배 정도 큰 생각보다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사이즈만 키우고
GPT 4.0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읽었냐면은 이제 오픈 AI가 이 정도면은 그 모델 사이즈는 충분하다, 파라미터 사이즈는 충분하다라고 느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네. 거예요. 이제는 상용화를 해도 되겠다. 원래는 GPT 4.0 엄청 큰 진짜 사람 뇌 사이즈가 되면은 얘가 정말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GPT 3.5의 반향이 생각보다 크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GPT 4.0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풋 사이즈가 8배 정도 커졌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GPT 3.5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글 사이즈가 4,000 단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긴 기사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좀 책 한 권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책 한 권을 읽히고 요약해라 이런 태스크 아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성을 좀 더 그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입력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 조금 더 긴 글을 얘가 읽고 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제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최근에 차이죠. 뭐 로펌 같은 데서도 네. 이 사례 같은 케이스를 굉장히 두꺼운 책을 집어넣어도 맞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게 4.0부터 가능해지는 네네네. 거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죠. 세계적으로 그 빅테크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분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애플이 거의 그 빅테크 중에서도 시가총액 1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너러티브 AI가 등장하면서 애플이 좀 밀릴 거다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 구글도 순위가 좀 내려갈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최근에는 뭐 메타도 이 전쟁에 끼어들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네. 아마존은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밀릴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그 빅테크들의 전쟁에서 순위 변동이라든가 그 파워 게임이 굉장할 거라고 보는데 이 전반적으로 빅테크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금 구글이 코드레드 발령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조직을 우리 구글 바드를 빨리 챗GPT를 따라잡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코드 레드라고 그러면은 지금 망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굉장히 좀 위기 의식을 느낀다라는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내부적으로 비상을 걸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직을 그 바드 조직으로 상당 부분을 이제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번의 업데이트에서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 AI 대전, AI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빅테크들의 그 전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전 전적으로 구글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AI 리서치 랭킹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보통 주요 학술지의 논문 게재한 수를 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건데 그 랭킹의 저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연구 조직의 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랭킹을 보면은 구글의 랭킹 그 점수가 2위부터 5위까지 그 4개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높거든요. 그 말은 연구 조직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동안 구글이 왜 그럼 못했느냐? 연구 조직이 그렇게 많은데 구글이 그동안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구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이 GPT-3 수준으로는 아직은 서비스하기 어렵다, 상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큰 모델 그리고 더 발전된 모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오픈 AI가 결정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이걸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이제 그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소비자들한테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바람이 불어든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 뭐 달리2, 발리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제너러티브 AI의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조금 아직 발달이 덜 돼서 포텐셜이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미지 쪽에 이제 생성형 AI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구글이 공개한 미드저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리도 당연히 달리랑 그 달리를 응용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클립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는 AI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파생된 AI들 이거 근데 범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 챗GPT도 이 클립이랑 달리를 앞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이런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절대 강자라고 할 만한 게 딱 보이진 않아요. 네. 딱 챗GPT처럼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게 절대 강자라고 하는 건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언어를 이해하는 이 LLM의 시대가 이제 챗GPT가 딱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아마 멀티모달,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갈 거고 거기에서 여전히 클립이나 달리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둘 다 오픈 AI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오픈 AI가 여전히 그쪽에서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은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수익 모델 뭐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그래도 이게 그 보통 혁신의 저주라고 부르는 기술은 좋아도 실제로 비즈니스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그 챗GPT가 공개한 챗GPT 플러그인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생태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플러그인이 그 API를 연동시켜서 다양하게 학습을 시켜서 네, 맞습니다. 쓰게 한다라는 거죠. 네. 이 챗GPT 플러그인이 아직은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잘 안 알려져 있고 지금 베타 서비스 단계인데 저는 이게 그 제2의 앱스토어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챗GPT 상에서 여러 가지 그 외부에 있는 앱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이고 거기서 이제 제일 단점이 됐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똑같은 표현을 해도 그거를 되게 다양한 문장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원하는 앱에 가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여행사의 앱을 끌어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쇼핑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챗GPT는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익스피디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쇼핑몰, 외부 패션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로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그게 챗GPT가 자기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외부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챗GPT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스타트업들도 그런 분야에 기회 포착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그 챗GPT를 가지고 어떤 그 재테크 수단이라든가 향후 미래에 뭐 투자 기회를 삼는다면 국내에서 어떤 분야가 앞으로 좀 그 수익성 있게 이걸 활용해서 잘 할 수 있을 네.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과거에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산업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게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인터넷은 키보드랑 마우스로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치로 모바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대화로 여기는 이제 음성도 당연히 붙을 수 있거든요. 얘가 음성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채팅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이 대화 형식으로 커머스를 할 수 있게 될 거다. 네. 이제 이런 실제로 플러그인들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새로운 그동안 없었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많이 그 사라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들이 그 챗GPT 이런 플랫폼에 연동해 가지고 훨씬 더 그 확장이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를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들의 DB를 이 챗GPT 플러그인에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거든요. 그거를 근데 연결을 얼마나 사용자 경험을 좋게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끊김없이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 몇 개 한번 써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챗GPT 기반으로 커머스 하는 걸 써봤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원하는 상품들을 잘 가져다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만드는 업체가 그게 이제 기존 업체든 아니면 신규 업체든 기회를 잡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근에 그 신규 그 직업 굉장히 뜨고 있는 직업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연봉을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이상 준다. 국내 뭐 스타트업에서도 1억 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와라 그러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뭐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금 이제 이 생성형 AI들,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너무 러프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너무 러프하게 지시를 내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100가지 일 중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라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마법의 키 같은 것들 앞에다가 이렇게 조건들을 막 달아놉니다. 예를 들면은 환불을 하고 싶은데라고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면은 얘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너는 있잖아 아동복 그 쇼핑몰의 CS 매니저라. 그리고 그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답을 해봐라고 이제 하고 이제 환불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좀 이제 그 좁혀진 대답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프롬프트를 잘 써주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지금은 이제 개발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얘가 잘 작동할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와서 얘를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보면은 얘가 더 답을 잘하나? 이렇게 넣으면 더 답을 잘하나?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직업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보통 이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냐면은 이 인공지능을 약간 그 사람의 빙의를 시켜가지고 얘가 어린애다. 나는 얘를 어떻게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잘할 수 있을까를 끈질기게 이제 교육을 시키듯이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라고는 붙여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그 거대한 그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내비게이터가 정확하게 찾아가는데 네. 대충 집어넣으면은 그 내비게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야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적절한 건가요?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런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객은 여전히 러프하게 물어볼 거기 때문이죠. 고객은 이거를 쉽게 쓰고 싶을 거잖아요. 누가 그렇죠. 그거를 이 챗GPT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상세하게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난 대충 내가 원하는 거를 대충 그냥 짧게 얘기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숨겨가지고 그런 히든 프롬프트를 고객이 한 지시나 질문에다가 숨겨가지고 같이 넣어줘야지 고객이 원하는 거를 이제 찰떡같이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 대표님이 어디 그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는 챗 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개인적 입장에서 챗 GPT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를 대비한다 이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이 챗GPT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날 거다라고 얘기한 그 맥락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그냥 제가 반추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 검색 엔진을 잘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간의 지식 격차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챗GPT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그거 그냥 재밌게 잘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쓰는 사람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검색 엔진은 예를 들면 정규 표현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코딩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더 잘 썼거든요. 근데 챗GPT는 대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이렇게도 대화해보고 저렇게도 대화해보고 많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얘를 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충분히 누구나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기계랑 대화하는 그 세상이 왔는데 앞으로 챗 GPT를 잘 쓰게 되면 인간 간의 대화도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그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인데 쉽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가장 많이 공유할 친구는 과연 누가 될까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꼭 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 경제를 탄탄하게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